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최근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각광받는 여행지로 떠오르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곳이 바로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중국인들이 연변을 많이 찾는 이유는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의 작은 한국이라고 불리우는 연변을 찾게 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는 연변이 SNS 매체를 통해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연변을 찾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회에 연변이요,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그런 관광지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첫 곡은 아리랑 걸스의 연변 아리랑 준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최고의 관광지라면서요. 네, 맞아요. 얼마나 갑자기 진짜 기쁜지요. 네, 갑자기 연변대학 앞에 있는 네. 그 대학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 대학성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음식점과 가게가 있는데 네. 간판이 굉장히 저녁 되면 예뻐요. 예. 그래서 그게 배경이 돼가지고 저희 친구들이 거의 다 연변대학에서 이제 출근하고 있으니까 네. 그곳에 저녁 되면 밥 먹기가 힘들대요. 엄청 정도로. 많은 유명한 네. SNS에서 그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을 얘기하면 유튜버 같은 분들이 와서 네. 동영상으로 찍고 현장 라이브 방송하고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 완전 핫한 지역에 대해서 엄청난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좀 찾아봤더니요. 네. 그 야경이 네. 얼마나 예쁜지. 맞아요. 막 가보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야경이 배경이 이제 유명해서 사람들이 왔다가 네. 야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변에서 다양한 먹거리가 있잖아요. 그럼요.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네. 먹거리도 있고 또 한복을 입고 민속촌을 돌아다니는 네, 그런 행사랑 예. 또 연변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작지만 뭔가 다 알찹니다. 국제공항도 있고 그렇죠. 뭐 또 도적 철도도 있고 또 저녁이 되면 연변에 또 저녁 야경이 나름대로 네. 예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또 흥이 있잖아요. 잘 그렇죠. 놀고. 네. 네. 그래서 교포들도 많고 이제 뭐 중국말, 한국말 막 섞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연변도 맛집이 많아요. 네. 네. 거기는 이제 약간 사람들이 예. 먹고 놀고 흥도 있고 하니 그렇죠. 점점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어디를 잘 돌아봐야 될까요? 연변 쪽에 원래는 연변에 오게 되면 연길시에 와서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그 백두산으로 보통 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백두산 외에도 사실 연변에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는 그 북한이랑 훈촌에 가게 되면 네. 북한과 러시아 이제 변경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변도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볼거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뜨기 전부터 원래 여행지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도 왔다가 연변만 보는 거 아니라 훈촌에도 가보고 그다음 또 연길 지역에서 다양한 맛거리도 보고 솔직히 지금 삼복절이니까 연변은 저 동포들이 있는 곳이라서 또 보양식을 네. 또 그 거리가 있어요. 네, 개고기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국은 모든 지역이 다 그거 먹지는 않는데 보양식으로서 굉장히 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서 이제 거기도 이제 유명해지고.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서시장이 네네. 그 일반 서시장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거기는 사실 거기 지역 사는 사람들 가서 먹는 곳인데 거기도 가면 순대국밥, 뭐 조도국밥 이렇게 다양하긴데 다른 지역보다 제가 봤을 때 깨끗해요. 네. 그리고 그 부르는 게 중국말 하는 거 아니라 이모 이거 언니 이거 이렇게 그것도 한 게 풍경입니다. 그래서 네. 관광객들이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서 보고 또 옷들이 한국 옷들이 많거든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유양한 것들이 중국의 그 연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또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예. 친구분들까지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 네. 항상 그리우시겠어요.
그 친구들이 요즘은 관광객들 때문에 네.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으러 가면 네. 운전하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주차가 공간이 그렇겠네요. 사람들이 하도 몰려들어서 주차하기 힘드니까 걸어 다닌다고. 어떻게 예. 보면 또 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아마 중국의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꼼짝도 못하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 때문에 연변이라도 가서 한국을 느끼자 막 이런 기분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변 가게 되면 간판도 이제 조선말로 다 네, 쓰여 있고 그렇죠. 또 한국의 연예인들 뭐 아이돌 이것도 네. 웬만한 곳에 음악을 다 틀어주고 하니까 아마 한국에 못 와보지 않는 사람들은 예. 대리만족으로 연결로 그렇죠.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떤 광경들이 있는지 여러분 편지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도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우체통 오늘 첫 번째 사연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김춘식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두부 사랑이란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서재에서 한창 글을 쓰고 있는데 아침에 시장에 간다고 나간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 지금 부천 자유시장에 있어.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두부도 한 번 사갈까? 아니 언제 거기까지 갔대? 두부를 사오면 나야 너무 좋지. 그렇잖아도 두부 생각이 나던 참인데. 그리고 저기 건두부도 같이 사와.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맘때는 매운 두부탕, 된장 두부찌개, 마라 두부, 두부 김치찌개 등 어느 것이나 두부가 들어간 음식이면 난 다 좋아한다. 그리고 겨울이면은 언두부를 특별히 좋아하는데 찌개는 물론이고 마라탕이나 포거에도 언두부가 들어가면 더 좋아했다. 코로나19가 한창 성행하던 시기. 회사에서는 한동안 점심 식사를 구내 식당에 가서 하는 대신에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었다. 남들은 골고루 이것저것 번갈아가며 시켜 먹었지만 나는 이틀 건너 한 번씩은 두부 요리를 시켜 먹었다. 마라두부, 순두부찌개, 매운 두부탕, 소고기 두부 볶음. 그것을 보고 동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내가 아들과 함께 저 멀리 상하이에 있는 한국 회사에 가서 일할 때도 그렇고 아내가 나 먼저 한국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홀로 집에 남아 출근할 때 나는 이틀이 멀다 하게 아침마다 골목에 나가서 두부 장수를 기다렸다가 그 뜨끈뜨끈한 모두부에 마늘 양념을 끼얹어서 반찬 삼아 먹었었다. 또 늦잠이 들어서 아침 출근 시간에 쫓길 때는 모두부 반모를 아침으로 때우기도 했다. 우리는 지난해 이곳 인천시청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에는 중국인이 꾸린 두부 가게는 없다. 비록 부천까지 가자면 인천 1호선에서 서울 1호선으로 전철을 한 번 갈아타야 하지만 지난 10년간 살던 그곳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곳 자유시장으로 장을 보러 간다. 그리고 갈 때마다 중국인 두부가게에서 판두부도 한 모 사고 곁따라 건두부도 사니 이 또한 일거양득이다.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 집에서는 두부를 1년 가야 몇 번 먹을 수 없었다. 명절이나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집에 대소사가 있었을 때라야 두부 맛을 볼 수 있었다. 그것도 우리 같은 아이들한테 차려지는 두부 음식이란 겨우 두부 몇 조각이 든 두부 콩나물국이다. 아니면 두부 감자국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땐 그것이나마 흰 쌀밥과 함께 먹으면 행복한 한 끼 밥상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때는 어쩌다 먹는 두부 비지도 너무나 맛있었다. 어린 시절의 비지 맛과 두부 맛은 아마 영원히 나의 추억 속에서 감미로운 맛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 뭐까지 두부 한 무를 두고도 이렇게 많은 감개를 자아내니 과연 나도 이제는 향수에 젖어 사는 노년기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저러나 여적
점잖던 배가 그만 그 두부란 화제에 은연히 꾸르륵 소리를 내며 은근히 시장길을 도두고 있다. 네, 두부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네. 저도 두부를 참 좋아하는데. 예. 저희 집도 매일마다 두부 요리는 있었어요. 저는 네. 지금도 두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두부, 뭐 머두부, 처두부, 뭐 두부로 만든 다양한 그 네네. 간식들 그냥 밥 대신 먹기도 하고 어렸을 때 제가 그 집에서 담당 업무가 네. 업무라기보다 담당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침에 6시쯤에 두부 가게 가서 두부를 사오는 겁니다. 네. 근데 커요. 아. 네, 한국처럼 이렇게 작은 두부 아니라 네. 한국의 두부에 제가 볼 때 뭐 4배까지는 아닌데 한 3배 정도 큰 두부. 아, 꽤 네. 크네요. 네, 그래서 두부 표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저희 집에 항상 부족해요. 다른 집과 기름으로 바꿔서 두부를 다 좋아하니까 지금도 거기보다 두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식물성 단백질 아닙니까? 콩으로 네, 만들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소화 흡수도 제일 좋은 게 두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겨울 때 그냥 두부 한 번 사다가 밥 안 하고 거기다 그냥 간단하게 양념 넣어가지고 양념 넣어서요. 한 번 먹으면 배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어렸을 때 두부를 이렇게 같은 크기로 얄팍하게 썰어서 네. 기름에 어머니가 지져주시거나 아, 예, 아니면 맞아요, 이제 맞아요. 두부 조림도 해주시고 두부를 또 끓는 물에 팔팔 끓여서 양념장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두부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엄청 정말 많죠. 무궁무진합니다. 네. 네. 편지를 보내오신 김춘식 선생님 긴 글을 보내오셨는데 저희가 네. 시간 관계상 두부 얘기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린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갑자기 두부 얘기하니까 저도 시장에 가서 왜 막 나온 두부는 또 따끈따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맛있잖아요. 맛있고 저는 며칠 전에 그 고향 친구랑 같이 저희 그 고향에서 온 분이 차린 가게가 있어요. 네. 거기는 두부인데 두부로 만든 그 다른 그러니까 건두부 종류 중 하나거든요. 네. 두부 또 파우라는데 제가 한국말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모로 되어 있는 그런 그 튀김 두부예요. 네. 시작하자마자 한 그릇 거의 3분의 2 제가 다 먹은 것 같아요. 유부하고 비슷한 건 아닌가요? 약간 유부 같은 건데 네. 유부보다 좀 더 안에 내용물이 많습니다. 거의 두부 종류가. 네. 예. 이 중국 동포 여러분들도 한국에 와서도 두부 요리 많이 즐겨 드시죠? 그러니까 한국 두부랑 중국 두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요? 만든 그 방법이 다 콩이 다른 거 아니라 만든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네. 저희들도 이제 중국 분들 가게에 가면 두부부터 먼저 사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조금 저는 좀 더 고소하다 얘기해야 되나요? 아, 네, 예. 그냥 먹어도 양념 없이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네, 저는 건두부도 참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가서 요리 시킬 때 필수 지키는 건두부 요리입니다. 사실 어릴 적에 그 식구들과 함께 먹었던 추억의 음식들은 네. 진짜 평생을 두고 항상 맛있지 않습니까?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시키고 싶어도 먼저 이거 시킨 다음에 또 네. 시켜야 되니까. 예. 사실 아침으로 간단하게 두부 요리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맞아요. 차리기도 또 간편하고. 그리고 또 두부는 웬만한 사람들이 먹어서 탈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두부사에 대한 사랑도 많고 어떤 분들 일부러 두부를 자기 집에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좋죠. 복방보다는 약간 남방 분들이 네.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두부 중에서 쥐두부는 안 먹어요. 그 막 섞여서 나오니까. 아, 예. 저도 그거는. 근데 그게 네. 중국의 국민 간식입니다. 아, 어디 가나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네. 두부에 대한 사랑은 동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순두부도 한국처럼 만들어서 드시나요? 네, 맞아요. 아. 순두부도 있고 뭐 그냥 두부인데 모두부가 아니라 이렇게 순두부보다 약간 좀 더 단단하게 해서 물에 넣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간장 소스에서 저희는 먹고. 그게 이제 연두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연두부보다는 좀 더 예, 탄탄한. 탄탄한 편입니다. 아, 네. 예. 저는 한국에 와서 일부러 아침에 연두부를 사다가 하루에 조그만 그 곽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우리 애가 먹고 저는 이제 낫또 물론 아, 두부 종류는 아니고 예. 콩 종류잖아요. 콩 종류니까. 네, 그것도 좋아하고 예. 얘기하다 보면 먹을 게 하루 무궁무진합니다. 종일 두부 얘기만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김현성의 노래 중에요. 두부라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나희덕의 시를 노래로 만드신 거예요. 아, 한번 그런 노래가 들어보십시오. 있구나. 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박주휘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비 내리던 날의 아픈 추억이란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몇 주일째 해님만 쟁글쟁글 내찌르던 하늘에서는 웬일인지 온종일 비가 쭈룩쭈룩 내렸다. 끝없이 내리는 빗줄기가 슬펐던 그날로 나를 떠밀었다. 아주 어릴 때 일인데 엄마는 나를 보고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놀잇감도 사주고 맛나는 간식도 많이 사주겠다고 하셨다. 그때 나는 겨우 7살밖에 안 되어 엄마가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놀잇감들을 많이 사준다는 말에 기쁘기만 하였다. 엄마가 떠나시던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렸다. 그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서 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며 투정할 뿐이었다. 그날 엄마는 떠나시면서 20밤만 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온다고 하셨다. 엄마가 떠나는 날 아침 비행장까지 따라갔던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올 때 놀잇감을 꼭 사와야 한다고 부탁하였다. 그렇게 엄마는 어린 나를 두고 떠나가셨다. 그날 큰 어머니 집으로 온 나는 온 하루 구석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서럽게 울었다. 큰 어머니는 맛나는 반찬들 차려놓고 나를 달랬지만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런 20밤이 100번도 더 지나 이제는 놀잇감을 갖고 놀 나이도 지나 엄마의 고생을 알아갈 만큼 커버렸다. 엄마가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시기에 올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 끝없이 내리는 비도 내일이면 그칠 것이다. 비가 그치면 해가 나듯이 우리 집에도 행복이 쨍 하고 찾아올 것이다. 네, 박준휘 학생의 비 내리던 날 엄마가 생각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짤막한 사연인데도 왜 이렇게 가슴에 확 와서 꽂히는 느낌이 드는지. 이제는 7살 어린이였다가 이 소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한 6년, 네네. 6, 7년 됐네요. 네. 아이고. 엄마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지도 다 알고 있네요. 알죠. 네. 6학년 정도 되면 벌써 아마 굉장히 많이 울면서 또 원망했다가 또 이해했다가 그런 날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 또 엄마가 또 이 어린아이를 두고 가기도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런 걸 경험은 안 해봤거든.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결사반대였어요. 네.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 다른 집은 다 나가는데. 근데 저희 집은 아빠가 그걸 딱 지켜서 너무 고마워요. 생각해보니까 네. 부모님의 떨어져 있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연이 제가 연기를 갔을 때 너무나 네. 많았습니다. 많죠. 그리고 아이가 이거 7살 되는 아이를 두고 오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보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잘 이렇게 부르지도 못한 나이 애들을 네네. 그만 더 어린 어린애를 두고 아이를. 가정을 위해서 나오는 것도 너무 많이 봤는데 기차역전에 어떤 데 가면 눈물바다 나는 누굴 위해서 우는지도 모르는데 친구를 바래다 갔다가 내가 네. 그 친구를 놓치고 내가 펑펑 남의 집에 아이가 네. 울고 엄마 우는 걸 보고
그거 보다가 내가 친구를 바래다 준 거 다 잊어버리고 울다 오는 그런 기억이 네.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네, 지금 전춘아 교수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네, 그만큼 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어머니, 또 그 어머니를 이해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학생들의 모습을 그려보니까 정말 이제 얘기한 것처럼 햇빛이 쨍쨍 쬐을 날이 곧 올 거야라는 네. 희망을 전해주고 싶네요. 정말 이제 가족을 위해서 떠나가는 시간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가족을 위해서 합쳐야 되는 시간도 그럼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 아니고 그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네.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보통 왜 우리 엄마들이 어디 갔다 오셔야 되거나 할 때는 20밤만 자고 올게, 10밤만 자고 올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달래시지 않습니까? 네. 그 엄마의 마음이 편지 안에도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예. 어머니께서 한국에 일을 하고 계시다면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오늘 준이하고 영상통화라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렇지. 엄마도 얼마나 슬펐겠어요. 7살 고 나이는 굉장히 귀엽고 아빠가 자기 세계 전부잖아요. 그렇죠. 좀 엄마도 건강하시고 이제 네. 아이랑 같이 자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큰어머니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친척들이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거나 아니면 조손 가정도 꽤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저도 저희 이모님 막내 이모 아들이 저희 집에서 3년인가 4년 정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모도 근데 한국 나왔으니까 맡아야 될 곳을 네. 찾으면서 외할머니 집에 뒀다가 또 이제 학교를 오니까 중학교 오니까 저희 집에 오고. 그렇죠. 걔는 사실 얼마나 부모님이 그리웠겠습니까? 그 생각하니까 아무리 잘 해줘도 자기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이제 곧 해 뜰 날 올 거예요. 준이 학생 씩씩하게 기다려줬으면 좋겠네요. 송대관의 해 뜰 날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알마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려극장에서 2022, 2023 연극 시즌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 연극 시즌이 막을 내렸다면서요? 고려극장은 러시아의 안톤 체호브의 작품 곰을 끝으로 한 번째 연극 시즌을 마감하고요. 오는 9월 새로운 연극 시즌 개막 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동포들과 또 연극 팬들에게 작별을 보였습니다. 2달 반 정도의 휴가에 들어간 거죠. 이 안톤 체호브의 곰이라는 작품은요. 빌려준 돈을 독촉하러 과부에게 찾아간 귀족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묘사한 작품인데요. 네. 처음에는 채무 관계로 결투까지 벌이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이 그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가진 작품입니다. 이 안톤 체홉다운 유머가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극에서는요. 고려극장의 주요 배우인 나제르자 김, 또 김세르게이, 알렉세이 흑비로프, 나탈리아 리 등등의 배우들이 열연을 했습니다. 고려극장은요. 91번째 연극 시즌에 대해서 대부분의 객석이 반석으로 채워져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네. 김옐레나 극장장은요. 이번 시즌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 또 한국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작가들의 연극을 공연했고 또 콘서트 등을 소화해냈습니다. 라면서 복원된 작품 외에도 새로 창작된 작품도 무대에 올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김 극장장은 올 시즌 초반에 5명의 젊고
재능 있는 대학 졸업생이 우리 극단에 합류한 것도 매우 기뻤고, 국제 인형극 축제의 개막 공연을 맡았던 것과 또 대한민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고려극장을 방문해 주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북도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인 무역 상담회를 열었다면서요? 예, 충청북도와 중국 기업진흥원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무역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총 375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출 상담회에는 화장품을 비롯해서 생활 소비재, 비료 등 충북 도내 10개 수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여기에서 현지 바이어들과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출 상담회에 참가한 기업은 뷰니크, 주식회사 바이오플랜, 주식회사 HB 글로벌 등 10개 기업이었습니다. 근본 이 무역 사절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수출 판로가 막힌 중국 도내 기업들에게 우회 수출 통로 제공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또 이 제조 기반이 부족해서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카자흐스탄과 또 유라시아 대륙 국가 간 물류 거점인 우즈베키스탄은 이 중국 도내의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 유망 시장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 박유정 국제통상과장은요, 이번 무역 상담회에 대해서 CIS 사절단은 한국이 주요 교육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CIS 시장 내 도내 기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해운 루트가 악화된 중앙아시아는 물류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많지만 무역 사절단 성과가 추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 소식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 연길에서 열린 문화스포츠 국제교류축제에서 사할린 씨름협회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지난 8, 9일 중국 연길에서 2013년 제2회 옌지 연길 블라디보스토크 문화스포츠 국제교류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는 중국 및 러시아 청소년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댄스 및 스포츠 대회들이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주짓수, 종합 격투기, 레슬링과 한민족 씨름에 경쟁했는데 러시아 측은 금메달 32개, 은메달 18개와 동메달 7개를 따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사할린 씨름협회 선수들은 선수 종키리우, 종아르정, 콜릭 마트웨이, 아고르소와 아킬리나, 치푸라프 마트웨이 총 5명이 금메달을 따냈고 은메달은 로츠와 율리아, 동메달은 고코프 미하일이 획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할린 주씨름협회에서 전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 연길에서 2023 제2회 연길 블라디보스토크 문화스포츠 국제교류축제가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청소년 200여 명이 참가해서 댄스 그리고 스포츠 대회들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 선수들은 주짓수, 종합격투기, 레슬링과 한민족 씨름으로 경기를 펼쳤는데요. 러시아 쪽에서 금메달 32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7개를 땄습니다. 그중에
사할린 씨름협회에서 금메달을 5개 그리고 은메달을 2개를 획득했다는 사할린 소식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퀴즈 한마당. 아이고 더 봐라 와 이리 덥노. 아, 여름이니까 덥지. 그 에어컨 좀 팍팍 틀어보자 마. 난 괜찮은데. 에? 하이사 당신은 한여름에도 이불 덮고 자는 사람 아이가. 이불 안 덮으면 감기 걸리니까 그렇지. 아이고 마 속에서 열불이 난다 카이. 그 얼음물 한 잔 주소 마. 아이고, 당신 얼음물이 몇 잔째인지 알아 지금? 내 삼아 얼음물 아이면 이 여름 못 난다 카이. 얼음물 대신에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 에? 그게 뭔데? 바로 요거. 아이 그게 뭐고? 여기다가 발을 담그면 시원해질 거야. 내가 특별히 얼음도 동동 띄웠으니까. 이게 뭐고? 대야에다 와 발을 담그노? 치아란 마. 아이고, 한번 해보기나 하고 말해. 해보고 안 시원하면 그때 치울게. 아 귀찮고러시네. 별걸 다 하락하네. 어때? 시원하지? 시원하지? 아직 담그지도 않았다. 지금 발 담글락 하고 있잖아. 그래, 얼른 담가, 얼른. 와 이리 차갑노? 와 이리 차갑노? 내가 뭐랬어. 시원할 거라고 했지. 그거 하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수박 먹어. 이게 웬 호강이고. 마누라 잘 만나서 그렇지? 알았다. 네 말이 다 맞다. 그 생색 그만 내고 그 수박이나 먹으라 카이. 아내가 더위를 많이 타는 남편을 위해서 집에서 이것을 준비했네요. 그러게요. 시원한 얼음물에 발 담그고 수박을 먹으면 더위가 싹 가셔. 남부러울 게 없죠. 이것은 발을 씻는다는 뜻인데요. 더울 때는 발만 물에 담가도 온몸이 시원해집니다. 옛 선비들은 여름철 더위를 이기는 방법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채통을 중시하던 선비들이 덥다고 해서 옷을 마음대로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 방법인데요. 선비들은 경치 좋은 곳에 찾아가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쫓았는데요. 자연 속에서 더위를 잇는 이것은 선비다운 비서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피서법일 뿐만 아니라 정신수양의 한 방법이기도 했는데요. 선비들은 산간 계곡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마음을 깨끗이 씻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바쁜 일상을 떠난 자연 친화적이고 소박하고 건강한 피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발을 씻는다는 뜻인데요. 우리 선조들은 무더운 여름이면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 발을 씻고 놀던 풍습입니다. 전통적인 선비들의 피서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탁족, 2번, 탁배기, 3번. 탁구.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산 정약용은 여름철에 더위를 식히는 8가지 일이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중에는 시원한 대나무 자리에서 바둑두기, 동쪽 숲에서 매미 소리 듣기, 달밤에 이것하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달밤에 이것을 하면은 시원하기도 하고요. 한가롭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림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그림을 보는 것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또 한가한 계곡에서 이것을 하면서 책을 보는 것도 최고의 피서가 될 것 같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피서를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즐기시나요? 피서에 대한 추억이나 또 나만의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김만삼의 제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여자분이 원인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혹시 여자들로만 구성이 됐을까요? 분조가? 예, 원인숙 이분은 네. 최초의 뭐랄까요, 여자 분조. 그러니까 이분들 전부 다 여자로만 구성된 분조였죠. 네. 사실 이게 그 벼농사나 이건 아주 그 굉장한 그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단지 호미만 쓰는 원예농이라면은 그 여성들도 얼마든지 그 뭐 남자들과 차이가 없이 가능했는데 벼재배 같은 것은 이게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또 강제주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부족하고 굉장히 그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참 그게 특별했던 거죠. 그런데 김만삼의 그 제자들이 그 여성분들이 원래 적지가 않습니다. 네. 보면은 리금윤 김동준 작업조의 리금윤 분조장, 그리고 리영근 작업조의 김올리가 여자 분조장, 뭐 이런 여러 그 분조원이나 분조장들, 그리고 여자 고로조원의 박채봉, 남수라, 김수년, 유마리나 여러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열성적으로 일을 해갖고 특별한 그 탁월한 성과를 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언론에서도 자주 그 주목했던 분이 원인숙입니다. 네. 근데 이분의 그 자세한 그 이분의 뭐 어떤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946년에 최초의 여자 분조를 조직해서 여자 분조장이 됐고요. 네. 분조원은 10명이고 이게 다 여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김만삼의 지도를 받아서 이 원인숙이 그들을 자기화해서 거기도 헥터당 김만삼이 1942년에 세계 최고의 벼수확고 15톤 그 기록을 했는데 그걸 네. 목표로 정말 열심히 매진을 했고 거기에서 파종이나 논판을 보거나 비료 또는 제초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가장 그 김만삼식 미용농법을 철저히 따르고 이렇게 생산성을 높였던 그 분으로 네.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여자들만으로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저도 네. 제 고향이 어렸을 때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그 수동으로 당시에 그 기계가 들어오기 전이어가지고 네. 그 당시 모내기 뭐 썰어질 이런 거 다 이렇게 그 가축을 이용해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남자들도 그거 하고 나면 일이 힘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네. 그때 그 여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했고 높은 수확고를 올렸고 이게 소련 전체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했다는 건 네. 저도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당시에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돼가지고 네. 아마 정말 이 생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회적인 법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 그러한 내적인 어떤 그 힘, 그런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숙 분조에서 아주 큰 성과를 냈다면서요. 예, 원인숙 분조에서는 정말 1946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네. 여자 김만삼 고등수학 분조였고 이 분조장이 원인숙이었죠. 네. 그리고 분조원은 10명. 원래 그 여유가 있으면 12명까지도 구성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여유가 없어서 딱 10명으로 구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숙은 그 김만삼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기는 했습니다. 네. 영농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분조원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헥터당 150센티네르 그러니까 15톤 수확을 목표로 네. 파종 그리고 제초
이렇게 그 김매기죠. 예. 김매기도 그 사실은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김이 얼마나 그 김을 많이 매야 돼요. 맨손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비료, 시비 네. 이런 것에 크게 이렇게 열성을 내 가지고 정말 큰 공헌을 했다고. 이게 또 그 고려인들의 그 모국어심을 내는기치에 네. 특히 이 원인숙에 대해서 많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아, 이렇게 하면서 뭐 고려인들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겠네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김만삼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게 고려인들이 강제주 돼가지고 적성민족, 네. 그러니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살아야 되고 정말 낙인 찍힌 그러한 그 좋은 글씨의 세계적인 그런 민족으로 정말 절망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살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강제주 돼가지고 불과 5년 만에 이러한 수확량을 달성해서 소련 정부를 놀라게 하고 소련에서도 이러한 고려인들의 위상을 보면서 이 탄압이 누그러졌던, 그래서 고려인들의 위상을 높인 이 고려인들의 지도자들이 몇 분 있지만은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우뚝 선 지도자가 네. 김만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고려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 선진 영농법을 전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소련 정부에서도 그 황무지 이렇게 유목민들만 다니고 있던 지역이라 개간을 해서 이 농업 생산량을 올리려는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려인을 앞장 세워서 거기에 원주민인 카자흐인들에게도 이런 그 영농법을 전수해서 농업 생산을 올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김만삼이 있었던 선봉 코로즈 바로 인근에 크들두라고 하는 카자흐인 코로즈가 있었습니다. 집단 농장이. 예. 거기에 이제 벼 재배에 관심을 가진 이브라임 자카이브라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김만삼의 제자입니다. 김만삼이 영농법을 정확히 가르쳐서 그걸 정말 열심히 자기도 그걸 실행을 해서 네. 카자흐인들에게도 또 다른 민족들도 그 영농법을 배워서 벼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줬죠. 네. 자, 그럼 카자흐스탄의 그 이브라김 자하이에브는 어떤 분이세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김만삼과 같은 시대에 나이는 이제 훨씬 어립니다. 네. 김만삼은 당시에 연세가 많았죠. 나이는 훨씬 젊은 카자흐인 그 크들투라는 집단 농장의 벼 재배 지도자였죠. 그리고 그 분조장이었고. 네. 그래서 이브라김 자카이브는 수시로 이렇게 김만삼을 초청하거나 찾아와서 고려인들의 이 벼 재배 방법을 배워서 예. 거기에서도 재배에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영농의 선구자가 됐죠, 이 사람이. 네. 그리고 이분은 1986년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때 자기의 삶의 여정이라는 저서를 냅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김만삼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얼마나 훌륭한 영농법을 전수해 줬는지 거기에 자세히 기록을 해서 자기의 스승으로 이런 김만삼이 있었다는 걸 이렇게 알렸죠. 네. 뭐 고려인의 영웅을 넘어서 카자흐스탄에서도 영웅 칭호를 줬어야 하는 분이네요. 영웅 칭호는 소련에서 받았고요. 예. 이제 그렇죠. 이렇게 카자흐스탄에서 이룩한 업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 신뢰를 든다면 1950년 10월 16일에 모스크바에서 제2차 전연맹 평화 옹호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네.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소련 연방 가입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카자흐 공화국 대표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모스크바에 참석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그 대표자 중에서도 13명만이 따로 그 나라 언론에 이렇게 조명을 받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김만삼이 그 13명 중에 한 분에 뽑혔을 정도로 네. 카자흐스탄 전체에서도 이렇게 비중 있는 분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네. 제자 양성 이외에도 김만삼이 이룬 업적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인들의 탄압을 이렇게 누그러뜨린 이런 역할을 했고 네. 고려인들의 전체 삶에 이렇게 희망을 준 희망이 듬뿌리였고 또 하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중앙아시아의 문화 양식을 바꿨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가장 크게 미친 영향 문화 양식이 벼 재배로 인한 그 쌀의 무제한 공급. 그래서 네네. 중앙아시아인들이 플로프라고 하는 그 기름볶음밥이 있는데 네네. 그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쌀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그렇죠. 고려인들이 네. 벼 재배에 성공해서 그걸 무제한으로 제공해 주니까 이제는 네. 보편적으로 누구나 먹는 그런 음식이 돼서 문화 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이 되었던 거죠. 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대표적인 김만삼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합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른도가 불러주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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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